거실에 놓인 TV를 본다는 것. 여러분은 요즘 방송을 어떻게 보시나요? 퇴근 후에 거실의 소파에 앉아서 가족과 함께 큰 스크린을 통해 보는 것이 전통적인 방송 시청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바일 스크린으로도 방송을 볼 수 있고요. 거실의 TV로는 실시간 방송 대신 VOD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는 거실의 소파에서 일정한 시간에 TV 스크린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다른 장치로 다른 서비스를 즐기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이러한 거실에 놓인 TV라는 관습의 변화 혹은 유지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진행한 연구자와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통찰을 담은 논문을 선정하여 그 저자와 함께 그 내용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하드코어 미디어 스터디톡 논문의 쓸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드코어 미디어 스터디톡 논문의 쓸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성민 그리고 이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저희는 콘텐츠 산업 그리고 미디어 문화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이고 언론학 박사들입니다. 본격 미디어 스터디 토크 논문의 쓸모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언론학 분야 연구자들과 함께 제목 그대로 논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써부터 무게감이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부담 없는 재미를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팟캐스트 방송들보다 더 무겁게, 더 부담스럽게, 오히려 더 전문적이고 학문적인 토크를 지향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목도 하드코어 미디어 스터디 토크라고 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논문의 쓸모라는 부제목은 무엇이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실 텐데요. 우리 사회에서 논문을 읽는 사람들은 관련 전문 분야 연구자들로 한정되기 마련이죠. 심지어 관련 분야 내에서조차 특정한 논문을 읽는 사람들은 그 세부 분야를 연구하는 일군의 학자들에 국한될 정도로 그 폭이 좁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논문을 읽는 사람은 작성자 자신과 그 심사위원들밖에 없다는 얘기도 있죠. 네, 그런데 저희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 분야에서 바로 이 학술 논문의 쓸모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최근에 학계에 진출하고 계시는 젊은 연구자들의 치열하고 따끈따끈한 문제의식이 담긴 논문들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한 편의 논문을 심층적으로 파고들면서 그 논문이 현재 우리 한국 사회 현실에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전문 지식을 전달해 주는지를 따져보고 또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한 편의 논문이라는 형식에 다 담기지 못한 논문 저자의 실질적인 고민, 그 연구를 하게 된 배경, 연구 과정에서 새롭게 느낀 점들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커뮤니케이션 북스에서 제작 후원하는 하드코어 미디어 스터디톡 논문의 쓸모. 그럼 저희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학 논문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다루게 될 첫 번째 주제가 뭘까요? 네, 오늘은 시작부터 세 편의 논문을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세 편이 일종의 연작으로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제목을 말씀드리면 TV 시청 관습의 시간적 변화, 동시화 개념을 중심으로 2017년에 한국언론학부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다음은 TV 시청 관습의 공간적 변화, 간해화 개념을 중심으로 역시나 같은 해 같은 저널에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족의 화로에서 사적 스크린으로 간해 시청 TV 양상에 대한 분석. 이 논문은 2018년에 정보사회와 미디어라는 저널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공저 논문입니다. 이렇게 세 편의 논문은 저희가 오프닝에서 질문 드린 거실에서 여가 시간에 TV 스크린으로 콘텐츠를 시청하는 관습의 유지와 변화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풀어낸 작업인데요. 이 논문들의 저자인 이소은 박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소은입니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은이라고 하고요. 서울대학교에서 언론학 공부를 한 후에 지금은 졸업해서 고려대학교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단도직입적으로 논문부터 얘기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논문 자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는 논문 파고들기 순서가 있고요. 또 이 논문을 통해서 발견된 인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논문의 쓸모, 이렇게 두 가지 코너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논문 파고들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논문부터 들어가니까 모셔놓고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저희 뭐 컨셉이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논문을 쓴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왜 하필 이 주제로? 왜 하필 TV로? 왜 하필 TV 시청 관습으로 논문을 쓰셨는지 조금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비공식적인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지 공식적인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지 갈등이 되는데요. 사실 일단 저는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로 다루게 되었던 것이고요. 네. 뭐 디지털로의 전환 내지는 뭐 뉴미디어로의 전환이 많이 얘기되면서 그런 전환의 양상을 이제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많은데 저는 그것을 TV 혹은 텔레비전이라는 과거를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레거시 미디어의 변화를 통해서 설명을 함으로써 어떤 것이 변하고 있고 어떤 것이 변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것은 과장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놓치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런 맥락에서 TV라는 것을 시간과 공간 그리고 기기의 변화 차원에서 좀 탐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텔레비전이 여전히 강력한 미디어지만 조금 논문 주제로 잡을 때 지금 TV 해서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떠세요? 사실 그때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덜 이제 뉴미디어에 대한 논의가 덜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시장에 나갔을 때 제도화된 미디어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오히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나는 TV 연구자다, 뭐 나는 영화 연구자다, 나는 뭐 이제 출판 연구자다라는 포지셔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략적으로 오히려 TV에서 출발을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게 또 최근에 젊은 학자들 이제 졸업을 하고 뭔가 잡마켓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학자로서의 어떤 현실적인 고민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보니 굉장히 중요한 주장을 담고 있다는 생각들이 저는 드는데요. 일단 이 논문 3편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좀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뭐라고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이 논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영상 콘텐츠의 시청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기존의 영상을 시청해 오던 관성 내지는 관습 같은 것도 역시나 강력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혁명적인 변화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이제 시간과 공간적인 맥락에서 그리고 어떤 콘텐츠나 플랫폼하고 구분이 되는 기기, 미디어 기기가 가진 자체의 속성의 측면에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힘들이 있어서 그 힘들을 같이 고려해야만 이제 영상 콘텐츠와 어떤 그런 시청 환경의 변화와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어떤 산업의 변화 등을 제대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뭐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연구한 결과. 그 얘기가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포스트 TV라고 하는 이야기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논문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포스트 TV라는 논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포스트 TV라는 용어가 나오는 뭐 책도 있고 아닌 책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것은 이제 매스미디어의 제왕이었던 레거시 미디어의 대표라고 불릴 만한 TV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야기하는 담론들, 그다음에 그 담론 속에 위치해 있는 텔레비전에 대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산업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새로운 이름들을 많이 붙이죠. 뭐 컨버전스 TV라든지 스마트 TV라든지 뭐 커넥티드 TV라든지 하는 새로운 이름들을 붙이는데 저는 그게 조금 기존 것과의 단절을 의미하면서 이제 새로운 산업을 만들려는 추동이 작동하고 있다면 사실 기존의 관습과의 관련 속에서 이걸 설명하는 새로운 용어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 정체는 아직 잘 모르겠기에 이렇게 잘 모를 땐 보통 포스트를 앞에다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포스트 TV라고 붙여서 이전 것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그 변화를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요 포스트 TV라는 단어를 제 논문의 제목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새로운 용어들은 그렇게 마케팅 용어라든지 이제 다양한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등장해서 이렇게 네이밍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거에 비할 때 오히려 포스트 TV라는 그 명명 자체는 저는 되게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잘 몰라서 그런 티를 낸 걸 수도 있습니다. 네. 찾아가야 되는 개념으로서 붙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하신. 네. 그 포스트란 단어를 붙였으니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TV가 뭐였나.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에 아까 매스미디어의 제왕이란 표현도 쓰셨었는데,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그 언론학 분야에서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텔레비전에 대한 논의와의 연장에서 이 논문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뭐 방송 시청 관습 아니면 뭐 논문에서 나왔던 텔레비전 레짐 이런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텔레비전이 우리 삶에, 우리의 미디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논의들인 것 같은데,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주목한 과거의 텔레비전은 사실 이제 채널과 편성이라는 그 제도적인 어떤 규칙이랄까요, 규범이랄까요, 그런 것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의 측면에서는 프로그램이 고정된 시간 안에 그리고 채널 안에 엮여서 푸시 형태로 일방적으로 이제 수용자들한테 제공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용자는 이제 편성 시간에 맞추어서 TV 앞에 이제 수상기 앞에 자리를 잡아서 특정 채널을 선택해서 실시간으로 그것을 시청을 해야 됐던, 네. 그래서 생산과 수용의 맥락에서 전부 다 이제 기기와 장소 그리고 시간의 구속하에서 어떤 그런 의미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의 이제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디어가 일상생활에서도 혹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공간 내지는 집합을 구분하는 하나의 중거로 작동하게 되는 것을 저는 텔레비전이 하나의 체제를 구성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고요. 네. 물론 그 용어 자체는 이제 윌리엄스가 이제 사용한 데서 제가 따온 것이고요. 그래서 매스미디어 시기에 TV 시청이 일상생활을 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조직화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수준에서 가령 우리가 취향 공중이라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구분하듯이 그런 동질성 하에서 집단을 구분하는 중거로 작동해 왔던 것을 거기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자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이름을 제가 텔레비전 체제로 붙였습니다. 네. 논문을 읽으면서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 뭐 5시 뭐 45분 이럴 때 이제 만화 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러면 그 만화를 보기 위해서 동네에서 이렇게 뛰어놀다가 피구왕 통쾌할 시간이다. 이제 집에 가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각자 집으로 뛰어 들어가던 뭐 그런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네,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사실 우리 삶을 언제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거의 규정해 주던 시절이 있었고, 사실 그런 식의 영향력들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텔레비전 레짐이라는 용어를 썼던 적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유지될까?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힘이 셀까? 이런 질문들이 사실 포스트 TV 논의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저희는 지금 본방사수하러 안 달려가고 그냥 알아서 모바일로 보거나 VOD로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게 텔레비전이 힘이 셀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실증적으로 네네. 본 것이 이 논문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기 위해서 이 개념들을, 특히 제일 중요한 개념인 동시성과 간해성을 다시 좀 쪼개서 들여다보셨잖아요. 어떻게 쪼개셨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거에 주목을 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TV의 변화에 대해서 사실 기술적으로 채널과 편성이라는 그 강력한 규범이 약화됐기 때문에 이제 TV 시청도 변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논의를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예전에는 MBC면 MBC, KBS면 KBS라는 채널 자체로서 우리가 흡수를 하고 수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과 분리된 나영석 프로그램, 뭐 무한도전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것, 그걸 저는 이제 채널의 분절화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었고, 그 다음에 시간에 맞춰서 보게 되는 그 편성은 사실 이제 VOD화가 됐기 때문에 어디서나 꺼내볼 수 있는 파일의 형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편성이 분산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런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시청이 기기와 어떤 시간과 공간의 구속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TV를 볼 수 있다라는 담론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실제로 이용이 그럴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매스미디어 시대 때 그 강력하게 시간과 공간의 맥락에서 사람들의 동질성을 자아냈던 그 논의가 동시화, 그다음에 간해화라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시화와 간해화의 논의를 가져오게 됐었죠. 근데 다만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고 싶어서 저는 이게 동시화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이제 한 시간대에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서 그 시간에 보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프라임 타임 때 네. 라고 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전부 다 TV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특정 시간대로 집중이 되는지의 물음을 구획시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봤고요. 그다음에 오늘 8시에 TV 본 사람은 내일 8시에도 TV를 본다라는 그런 규칙성의 관습이 있었는데 그게 유지가 되는지도 시간의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규칙시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시청을 보통은 30분이나 1시간 단위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관습을 그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걸 더 쪼개보거나 아니면 빈지 뷰잉이라고 하지 더 길게 보느냐의 맥락을 이제 시청 리듬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제 제가 개념화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동시화의 세 차원이고요. 네. 시간성의 세 차원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네. 시간성을 제가 동시화 내지는 탈동시화의 역학으로 네. 보고자 했던 것을 그 세 가지 맥락에서 쪼개서 봤던 구획시청, 것이고요. 규칙시청, 네. 시청 리듬, 리듬. 세 가지인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간해화의 맥락에서는 이게 시청이라는 것을 집 안에서 이제 거실에 놓인 고정형 TV 수상기를 통해서 가족과 함께 보던 관습이 이제 매스미디어 시대의 주류적인 시청이었다면 네.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과연 집 밖에서도 보는가를 이제 집 안에서 보는 정도가 얼마나 남아있느냐로 보기 위해서 간해 시청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네. 그리고 그 고정형 TV로 보느냐라는 것을 이제 고정 시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과 함께 보느냐의 맥락을 가족 시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개념이 사실 텔레비전이 우리에게 무엇이었나를 말하던 전통적인 설명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텔레비전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리 잡았느냐, 뿌리를 내렸느냐를 설명하는 굉장히 체계적인 네. 설명 근데 방식인 것 그것을 같은데요. 동시성도 세 가지 차원에서, 간해성도 세 가지 차원에서 이제 나눠서 보시고 그거를 실증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제로 이 세 가지 차원이 정말로 깨졌는가? 그러니까 그래서 텔레비전은 동시성, 간해성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보신 거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학위 논문에는 네. 기기의 차원을 제가 시청 이벤트 동질화라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를 더 했었는데 게을러서 그거는 이제 논문으로 못 냈더니 이해합니다. 여기서 안 다뤄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래서 사실은 세 축을 통해서 보려고 했던 거죠. 예, 근데 기기의 차원. 네, 기기의 분산화 얘기는 사실은 제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자리에서 이제 동시 시간과 공간의 맥락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개를 완벽하게 맞추셨으나 저희는 그중에 2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논문은 주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장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 자료를 어떻게 썼는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좀 재밌는 데이터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재밌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지난 과정을 떠올려 보니까 네, 제가 사용한 데이터는 이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러니까 키스디에서 이제 매년 공개를 하는 한국 미디어 패널 조사 자료를 썼고요. 네. 제가 이제 이 논문을 쓰던 시기에는 2014년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개인에 대한 미디어 보유라든지 이용과 관련된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가구에 대한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구 구성원을 포함하는 모든 개인들의 미디어 다이어리 자료가 있어요. 시간대별로 이제 작성된 다이어리 자료가 있고, 그 다이어리 자료가 특정 미디어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체와 그다음에 그 매체에서 하게 된 행위, 즉 컨텐츠, 그다음에 그 컨텐츠를 사용하게 된 연결의 경로까지도 각 시간대별로 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합했을 때 가령 이제 저의 논문의 맥락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보는 경우는 포함을 시키고, 그다음에 집에 거실에 놓여 있는 TV로 게임을 하는 경우는
배제를 시켜서 네. 영상 시청에 기기들이 활용되는 것만 모아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됐었죠.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도 쓰셨잖아요. 네. 그것도 조금 설명해 주시고 그 두 개를 조금 비교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쓰셨던 이유가 있으니까. 아, 네. 사실 이게 제가 어떤 그 텔레비전 레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이야기하려면 사실 시계열 데이터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시간에 따라 이런 변화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키스디 데이터 미디어 패널 조사 자료는 2011년 이후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텔레비전 레짐이 다 해체되기 시작한 시점 이후의 자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직 10년도 안 됐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포스트 TV의 변화를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이제 횡단 자료로 대신 이제 세대를 분리해서 살펴보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 이제 시간적인 변화를 견주어 볼 수 있는 자료로 이제 KBS에서 5년 단위로 조사를 해서 공개하는 국민생활시간조사의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는 이제 90년부터 2015년까지 축적된 5년 단위의 자료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이 국민생활시간조사 자료도 시간대에 따른 미디어 이용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조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희 주장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좀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통합 시청률 자료라든지 아니면 1인 가구의 자료들 같은 것도 좀 보완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고백을 하자면 사실은 그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한 데 대한 한계를 제 나름대로는 좀 많이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던 거죠. 사실 국민생활시간조사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시계열의 자료가 있었고 사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동시화의 문제를 풀어냈던 연구자들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연구들과 지금 이 연구와의 관계 속에서 혹시 이 논문을 찾아보실 청취자분들이 계시면 그 시기의 그 논문 그리고 지금의 이 논문 이렇게 비교해 보셔도 저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자료들, 그런 시계열 자료와 또 지금 미디어 패널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동시성, 간해성 이것들의 각각의 세 가지 차원들씩을 검토를 하셨는데 그럼 이제 논문의 핵심 주장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핵심 주장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세 편의 연작 이 논문을 통해서 동시성과 간해성의 세부 요소들이 유지되느냐 혹은 변화하느냐 이것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텔레비전 레짐이라는 것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아니요로. 네. 약간의 이제 단순화를 하자면 저는 이제 시간과 공간 맥락에서는 아직 많이 안 변한 것 같다. 여전히 과거의 관습이 좀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다만 기기의 측면에서는 제가 단위 논문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기의 측면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원래 고정된 TV 수상기가 아니라 PC나 모바일 미디어를 영상 시청기기로 활용하는 그런 분산의 모습이 확실히 있기는 있는 것 같다. 그 정도로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성을 아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구획 시청, 그러니까 정해진 그 여가의 퇴근하고 일부, 저녁 시간에 보는 퇴근하고 거죠. 저녁에 네. 보느냐, 네. 그 규칙 시청, 그러니까 매일 그 시간에 보느냐,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뭐였죠? 시청 리듬. 시청 리듬. 네. 길이죠, 길이. 네. 한 번 TV를 볼 때 1시간씩 보느냐, 30분씩 그쵸. 보느냐, 뭐 3시간씩 보느냐 맞아요. 뭐 이런 거죠.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약간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시청 시간이 역시 그러니까 노동 시간 이후의 여가 시간으로 집중되는 것은 여전한 것 같다. 근데 다만 약간의 변화는 젊은 세대는 그 주 시청 시간대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좀 늦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밤 11시 이 정도까지 늦춰지는데 그래서 요새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그때 편성되는 것이 사실은 현명한 네, 전략이었던 네. 거죠. 근데 대신
그게 주말 데이터와 제가 평일 데이터를 나눠서 봤는데 네. 주말에는 그게 다시 복원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TV 시청 시간이 늦어졌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퇴근을 늦게 해서 야근을 많이 예, 해서. 야근을 많이 하고 퇴근을 늦게 하니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이지 네. 노동 이후 여가 시간에 TV를 본다라는 그 관습 자체는 여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규칙 시청의 정도도 한 전체 시청 시간의 30% 정도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 생활에서 내가 TV라는 것이 하나의 루틴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시그널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시청 리듬도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게 약간 맥박 뛰듯이 그래프가 그려져요. 네. 그래서 프로그램의 그 리듬을 여전히 따라가는 그 패턴이 보였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시청 리듬 같은 경우가 사실 보통 짧아질 거라고 보거나 아니면 그렇죠. 좀 달라질 거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여전히 유지가 됐다라는 발견을 하신 거네요. 근데 요거는 약간 해석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마도 모바일만 따로 떼보면 좀 짧아지기는 짧아질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것을 확인을 했고요. 근데 다만 여전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TV를 통한 시청이 아직까지는 압도적이기 때문에 혹은 2014년에 이 자료에서는 적어도 네.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 TV 시청에선 1시간, 2시간, 3시간의 리듬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 집합적인 레벨에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그 점이 짧아지는 리듬을 압도하게끔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자료에서 약간 요 점을 추가로 말씀을 드렸어야 됐던 것 같은데 제 그 키스지 미디어 패널 조사 자료가 최소 시간 단위가 15분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짤막한 영상 시청 패턴 같은 거 좀 잘 안 잡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약간 이 데이터 자체가 좀 보수적이라는 점에서도 그 점은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긴 리듬은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해성도 세 가지가 유지가 되는 건가요? 간해성이 조금 더 강력하게 제가 볼 때는 예전의 관습이 유지되는 걸로 네.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의 모든 세대가 98% 네. 정도가 시청이 집에서 이루어지더라라는 네. 것이 저의 연구 결과였고요. 2014년 자료였을 네. 때요. 그다음에 그럼 집에서의 단말기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TV 텔레비전. 수상계에 쏠려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 시청 정도는 평균적으로 한 50%에서 약간 못 미치는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시청하는 거의 반절 정도는 가족 구성원 중 적어도 한 명과 같이 시청하는 패턴이 이루어지는데 네. 재밌는 거는 젊은 세대의 가족 시청 지수가 더 높았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아마도 젊은 세대가 집에 있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집에 있는 시간 중에 더 많은 시간이 가족과 함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일 거다라고 저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같이 보는 게 좋아서라기보다는 네. 이게 어떤 일상생활의 시간의 문제 때문에 이 관습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맥락이 있었다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젊은 세대가 집에 들어가면 엄마 아빠는 항상 계시는 거죠. 그렇죠. 예, TV를 그러니까 틀어놓고. TV를 보려면 같이 네. 볼 수밖에 없는 네. 뭐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2014년도 데이터를 놓고 보면 결국은 일정한 시간에 집에 가서 TV로 보더라. 이렇게 읽혀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기존의 모바일 같은 걸로 TV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하철에서도 볼 거다. 언제 어디서나 볼 거다. 틈새 시간에 볼 거다. 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징후적으로 밝혀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이게 약간 과다 추정되었을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건 언제나 더 눈에 띄게 마련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변하지 않은 것이 정말 변하지 않은 걸로 그냥 놓여져 있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연구를 했더니 여전히 이 관습도 강력한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라는 물음을 던져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에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말하자면 그 여가행위, 오락행위를 집 밖에서 비장소에서 하는 것들이 그렇게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듯한 그 표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집에서 놀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일부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보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나는 논문이었거든요. 그 보통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경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혹은 뭐 다른 미디어나 어떤 신문이나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말을 할 때 그쪽에서 우리가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좀 되짚어보게 하는 논문인 것 같아요. 네, 다만 약간의 이제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첨언을 하자면 저는 어디까지나 영상 시청에 국한해서 이거를 분석한 거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는 제 말씀을 듣고 그럼 지하철에 있는 그 수많은 핸드폰 보는 사람은 뭐야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거기서는 아마도 텍스트를 읽거나 게임을 하거나 다른 행위 활동을 할 수는 있어도 이제 영상 행위는 그래도 아직은 더 집에서 사적인 시간에 널브러진 형태로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두 논문, 그러니까 동시성, 간해성에 대한 논문은 얼핏 보면 안 바뀌었어요라고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세 번째 논문, 그 가족 시청의 맥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으신 논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이 있으면서 굉장히 뭐랄까 서사가 굉장히 재밌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간해성의 요소 중에 특히 교호성, 그러니까 가족 시청의 맥락들이 바뀌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셨는데 세 번째 논문을 쓰게 된 이유부터 조금 더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논문은 이제 슬픈 스토리가 그 슬픈 스토리는 아니고 있는데요. 그게 처음에는 이게 가족 시청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가족 시청이 제 생각에는 이게 어그러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높게 나와서 대체 왜 그럴까라는 질문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 분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시청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져서 오히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기 측면에서 젊은 세대한테서 PC와 모바일로의 좀 이탈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탈이 정말 PC와 모바일이 좋아서 이탈을 했던 것일까라는 질문을 오히려 던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맥락에서 보면 엄마 아빠랑 보기가 싫어서 가족 시청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가족 시청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싫어서 PC와 모바일을 대안으로 선택하게 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 그로부터 가족 시청의 맥락 그리고 가족 시청 깊이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그 둘을 비교하는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봤더니 그 결과를 봤더니 사실 요거는 좀 징후적이에요. 제가 가족 시청의 깊이를 이게 키스지 데이터는 심리적인 변수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싫어서 이걸 봤어요라는 걸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데이터의 어떤 정의를 통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가족 시청 기피자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경우들을 뽑아냈는데 그 수가 사실 많지는 않았지만 젊은 세대한테 집중이 돼 있었고 그 사람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사실은 TV 화면만 유일하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가족 시청 기피를 통해서 PC와 모바일을 볼 때 PC가 아니라 TV를 볼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봤을 때 이제 TV라는 게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PC와 모바일로 많이 본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 TV라는 것이 혼자 볼 때는 여전히 스크린으로서 강력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고 TV 크기라는 것이 사람들이 영상을 시청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동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었어요. 화질 좋은 큰 화면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화질은 사실 유의미하게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화질보단 크기, 그래서 큰 화면에 대한 욕구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스펙타클 미디어로서의 TV, 그러니까 이전에 TV는 늘 방송 매체로 이해가 되거나 뭐 그랬었는데 그런 방송과 아니면 채널과 분리된 그냥 단독된 형식으로서의 기기가 어떤 스펙타클 미디어로서의 매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게 사람들에게 영상 시청 기기로서 TV를 선택하는 유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좀 결론을 내리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예전에 우리 90년대 비디오 많이 봤잖아요. 비디오로 영화를 많이 봤고 제가 돌이켜보면은 비디오로 본 영화가 평생에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그 매체가 없어지면서 뭐 DVD 같은 게 나오기는 했는데 오히려 그 무렵부터 해서 극장 관람이
확 늘었다는 것을 네. 경험적으로 이렇게 체감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그런 몰입감, 큰 화면이 주는 뭐랄까요? 차단되는 다른 화면 이미지들과 차단시키는 뭐 그런 경험하고도 좀 관련되지 않을까. 그런 경험을 쫓는 네. 그런 경향하고도 관련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55인치 이상의 프리미엄급 TV들이 시장에 맞아요. 나오면서 네. 그 TV를 보는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놀랍지 않나 이렇게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여전히 그 거실에 앉아서 TV 스크린을 보는 그 만족감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고, 또 이제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해서 내 거실이 생기고 나니까 그걸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그 가족 시청 깊이, 내 TV가 없어서 PC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다시 거실로 자기 거실에서 자기 TV를 보는 현상들도 나타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네. 들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의 문제를 이 논문에서 계속 그 비교군으로 두시잖아요. 네. 과연 뭐 Z세대 혹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서 그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동시성과 관해성의 요소들을 담고 있는 텔레비전 레짐이 이제는 드디어 변할까? 아니면 앞으로도 다시 반복될까? 이런 질문들을 좀 던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을 계속 집중해서 보셨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대로 이 텔레비전 레짐의 해체 내지는 재배열에 접근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시계열 데이터가 네.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미디어 접해온 미디어 환경이 달랐을 때 그게 이용을 통해서 그게 나타날 거라는 가정 전제들을 네. 기존의 이론들에서 따오면서, 특히 이제 Z세대 네. 10대로 대표되는 그 친구들한테서 새로운 양상이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제가 거기에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세대를 봤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기 측면에서 PC와 모바일로의 이탈이 좀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네. 발견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가족 시청 깊이를 봤을 때 그게 PC나 모바일에 대한 선호가 아니라 사실은 TV를 못 봐서일 네. 수도 있겠다, 음. 차선책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하나의 결과라면, 대신 거기에 제가 이제 추가할 수 있는 하나의 물음은, 아까 그 TV를 좋아하지만 못 본 친구들은 TV를 봤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일 거라는 거죠. 네. 즉 제가 관습이라고 부르는 건 이전의 이용의 경험이 지금의 경험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유튜브부터 보여주고 있는, 손에 쥐어주는 그 세대가 되면 사실은 좀 얘기가 달라져야 될 거다라는 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TV의 큰 화면 내지는 스펙타클 미디어로서에 대한 TV의 경험이 아예 없을 때 네. 이제 그 친구들이 PC와 모바일을 시청기기로 선택하는 것은 또 맥락을 좀 달리 얘기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은 네. 가지고 있는데요. 대신 다만 사실 그게 세대의 문제일지 아니면 나이의 문제일지는 앞으로 연구를 해가야 되는 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특히 나이의 문제일 가능성이 좀 앞으로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이 좀 아플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봤더니 목 디스크가 이 세대들한테 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TV로 전환을 하게 되는 굉장히 새로운 네. TV를 선택하게 된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세대 문제로 접근을 했지만 이게 세대 효과일지 나이 효과일지는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금 연구를 진행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어떤 세대에 속했어요. 예를 들어서 Z세대라고 하면 Z세대는 계속 모바일로 본다, 이게 아니라 Z세대라서 모바일로 보다가도 나이를 한 40, 50 이렇게 먹으면 TV로 볼 수도 네.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예로 드는 게, 제가 TV를 재핑하면서 생각 없이 보는 재미를 처음 알게 된 게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린백 미디어로서의 TV를 소비하게 되는 맥락은 굉장히 심신이 피곤해서 정말 시청을 여가의 활동으로 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20대 때는 에너지가 넘치고 10대 때는 더더욱 넘치어서 그런 관습이 안 나타날 수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그렇게 액티브한 능동적인 시청자의 모습을 보일지 아닐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켜볼 만한 그런 재미있는 연구 주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 간해성 동시성이 사실 이론적으로, 특히 그 레이먼드 윌리엄스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우리의 근대를 만들게 된 두 가지 요소잖아요. 우리 생활 리듬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족을 단위로 한 사사화된 이동성을 만들어내는 매체로서의 TV에 대한 논의였고 그것이 지금 유지되느냐와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인데 그 사실 되게 흥미로운 것은 방송의 편성이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만들어냈다라는 논의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족의 화로인 TV에 모여서 가족 단위의 근대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냈다라는 논의인데 사실 가족끼리 안 보고 실시간 TV 편성을 안 보면 이건 사실 과거에 말했던 텔레비전 레짐과는 다른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그 실시간 편성의 구속력이 사라지고 가족 시청을 기피하는 세대가 생겨났음에도 여전히 텔레비전을 거실에서 보는 행위가 강력하다는 것 자체가 네. 뭐가 바뀌었지? 텔레비전이 열심히 뭔가 했다라는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저는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 일단 어쨌든 연구자께서 이 사람들의 관습의 유지에 대해서 뭐 힌트랄까요? 이게 후속 작업을 위한 어떤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글쎄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가설적으로 혹은 잠정적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는 거는 스크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스크린이 사실은 사람 자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을까? 그래서 집안에 TV라는 스크린이 놓였을 때 그 안에 내용이 무엇이건 그다음에 그것을 보게 되는 시간이 무엇이건 그 스크린의 힘 자체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보게 되는 그런 네. 경우들이 생길까 네. 하는 그런 질문들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저는 이거를 TV나 이제 컨텐츠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제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얼마나 큰 집에 살 것이냐 사실 이런 문제와도 더 밀접하게 관련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큰 TV를 놓을 수 없는 집에 있다면 당연히 PC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OTT의 형태로 TV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네. TV를 놓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대신 어딘가에도 스크린이 놓여져 있고 그런 기기가 있으면 사실 배경으로라도 그것을 틀어놓게 되고 그게 다시금 시청을 유인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잠정적이고 구상이지만 그렇게 조금 더 아까 시공간의 맥락에서 제가 논의를 출발했기 때문에 그 시공간의 논의의 복합성을 조금 더 결을 더 살려가면서 이런 문제들에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흔히들 교과서에 기술 결정론의 문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모바일 미디어도 나왔고 뭐 넷플릭스도 등장했고 다양한 방식으로 틈새 시간에 동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다.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뭐 너도 당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고 옛날 사람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담론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TV로 자꾸만 어떤 회귀하는 모습을 우리가 재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그 원인이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여기 부분적으로 좀 담겨 있는 것은 어떤 뭐랄까요 사회적 리듬이랄까요 일상생활의 구조, 시간의 구조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걸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생활 자체를 그렇게 하고 있는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저녁에 퇴근해야 되고 퇴근하고 나면 뭐 이렇게 소비 구매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여가 생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텔레비전 뭐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현실의 구속적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이제 TV 시청 행위라서 자꾸 그쪽으로 회귀하는 건가? 뭐 또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그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왜 자꾸 TV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스크린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뜬금없는 생각해봤습니다. 네, 근데 돌아간다는 표현이 저는 지금 되게 재밌게 네. 왜라는 네. 답에 답하기보다는 네네. 그 그러니까 말씀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네. 다시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관성 내지는 관습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게 생활의 문제이고 네. 그게 과거와 그러니까 분명히 환경이 변했는데도 네. 그게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서 사실은 비슷함이 아니라 다름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의 TV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를 저는 사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TV를 매일 보던 것과 네. 지금 또 TV를 보는 것은 뭔가 다를 수 있다라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네. 어떤 네. 의미들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제 논문을 파고드는 거는 요 정도로 하고요. 이제 논문의 쓸모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이제 조금 편안하게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서 떠올랐던 생각들을 아무 말 대잔치 한번 해보는 순서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앞서 먼저 얘기를 해버린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그래도. 자연스럽게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논문이 말해주는 것이 뭘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TV의 시대는 끝난 것 같지만 이제 이 논문들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듯이 여전히 텔레비전, 특히 대형 텔레비전이 잘 팔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Z세대가 성장하더라도 이런 현상이 이어질까? 가족의 화로가 아닌 사적 스크린의 시대에 텔레비전 방송 또 기존의 방송이라는 것이 적응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가 사실 요즘 드라마들 보면 예전에 월화 드라마, 월화 뭐 미니 시리즈, 수목 드라마 보면 굉장히 팬시하고 뭔가 그 젊은이들의 그 취향에 맞춘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소위 주말 드라마화 되고 있다. 평일 드라마도 이런 이제 평가들도 있거든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네. 저한테 던지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연구하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이고 정말 난감한데요. 네. 글쎄요. 아까 세대의 얘기는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나이로 변화로 네. 나타날 것인지를 사실은 지금 정말 지켜봐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수목극이 나이가 들어가는 거는 방송사에서 이거를 글쎄요. 세대의 문제로 본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죠? 지금 나이 같은 연령층에만 소구하겠다. 네, 네. 더 이상 젊은 층이 TV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맥락에서 볼 때 저는 사실 그렇게 방송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접근이.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맥락에는 이제 방송사가 여전히 그 기기로서의 TV에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하고 네. 그 자신들의 컨텐츠를 봤던 사람들을 아직까지 분리를 하지 못한 네. 게 거기에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그것을 분리해서 보면 사실은 방송사도 더욱 공격적으로 이제 OTT에 자기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도 있고 네. 그거를 통해서 다시금 TV 앞으로 사람들을 그리고 가족을 네. 다시금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좀 너무 쉬운 방향으로만 지금 전략을 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그 방송으로서의 텔레비전과 네. 기기로서의 TV의 분리를 사실은 사적 스크린에서 발견을 했던 셈인데 그 맥락에서 조금 더 재밌는 현상들이 요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령 이제 구글에서 스테디아라는 이제 클라우드 게임을 발표를 네네네. 했었는데 네. 그것은 사실 이제 PC가 없어도 네. 네. 집에 그냥 짱짱한 인터넷이 연결된 어떤 스크린 매체만 있으면 얼마든지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저라면 PC를 없애고 TV를 더 큰 걸 집에다 들여놓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기로서의 TV를 강화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또 한켠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하나의 징후들과 면면들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TV의 시대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는 방송의 시대와 네. TV 스크린의 시대라는 말이 섞여 있는 것이고 네네. 그것을 분리해서 각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 저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거실에서 구획된 시간에 연속 규칙적으로 가족과 함께 TV 기기 스크린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펼쳐지는 내용은 넷플릭스라고 하는 플랫폼 OTT를 통한 VOD를 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TV 레짐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방송만 빠진 거예요. 그렇죠. 아, 맞아요. 저도 네. 공감합니다. 되게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 같은 경우 특히 그 지상파 중심의 텔레비전 시청을 굉장히 충실하게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인데 네. 예능도 뭐 일주일에 몇 개씩 그 주간으로 편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수요일은 뭐 보고 뭐 목요일은 뭐 보고 이런 식으로 해오다가 최근에는 실제로 개인적으로 흥미가 좀 떨어지기도 했고 넷플릭스 같은 말씀하신 그런 이제 OTT가 생겨나면서부터 큰 스크린 집에 있는 큰 스마트 TV를 통해서 지상파 본방 사수를 잘 안 하고
이제 넷플릭스 같은 걸 보는 거죠. 네네. 그런데 TV는 오래 봐요. 그렇죠. 네. 음. 그런 이제 특징들이 발견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처음에 텔레비전 레짐이라는 얘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다분히 방송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것을 텔레비전 레짐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표현은 좀 잘못될 네. 수도, 그러니까 마침 제가 주장하고자 했던 말이지만 네. 용어를 그거를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네. 사실 요새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대안할 만한 어떤 레짐을 붙이기에는 아직 네. 뭔가 제도화되거나 아니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힘은 보이지 않아서 네네네. 그래서 제가 포스트 TV라는 네, 네. 미완성의 말로 이제 네. 남겨둔 것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어쨌든 거실에서 TV를 여가 시간에, 그러니까 TV라는 기기의 여가 시간에 주목하고 있는 현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고 있는지에 네. 대해서는 사실은 더 면밀하게 봐야 되고 네.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질적인 접근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실제 그 관습이 유지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속으로 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밝혀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사실 더 이거를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그 기술적인 가능성이 가져오는 그런 변화의 양상들에 대한 전망이 네. 사실은 우리 삶이 이래서 굉장히 혁명적으로 바뀌었어요라는 얘기로 가기 되게 쉽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산업이 그런 것을 홍보에 굉장히 네.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용이 그렇게 간단히 변하지는 네.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건 언제나 생활의 맥락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들을 기존에 있던 어떤 체제와의 관련성, 네. 그다음에 일상생활을 그냥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어떤 그런 맥락과 연관지어서 봐야만 제대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미디어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기기 혹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거기에 매혹이 돼서 그렇죠. 그게 세상을 바꿀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생활의 시공간적인 맥락들 안에서 걔네들이 어떻게 위치 지워지는지를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네, 서로 간의 영향을 분명히 미치기 때문에 유지된다고 해도 기기가 변하는데 유지됐다면 그거는 사실 유지된 게 아닐 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기술과 일상, 미디어와 일상의 관계를 조금 더 면밀히 바라보는 그런 목적이랄까요, 그런 네. 의도랄까, 어떤 그런 지향이랄까 그런 네, 게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볼까 했었는데 조금은 해결이 된 것 같아서 이제 이소원 박사님께서 홈 자체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고 계신 다른 연구들에서도 이 집이라는 공간에 대한 혹시 좀 고민하신 것들 중에서 앞으로 이런 거를 봤으면 좋겠다라든가. 영업 비밀까지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그렇죠. 너무 얘기하면 네, 지금 게을러가지고 이게 빨리 나올 거면 미리 여기서 홍보를 할 텐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가정 공간에 집중을 했던 이유는 사실 아까 그 레짐 3가지 축 네.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3개의 벽돌이라고 할까요? 네. 그 중에서 사실 가장 강력하게 견고하게 가장 튼튼하게 남아 있는 게 가정 공간이었다라는 네, 네.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미디어와 미디어의 이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재구성되느냐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접근하는 방식이 여전히 힘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네. 파헤쳐봐서 거기서 변화의 균열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네. 집중하거나 아니면 분산되어서 막 흩어져 지나가는 지점들에서 걔네를 모으는 힘이 새롭게 생성되고 있다면 그게 뭘까에 네. 집중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는 좀 의미 있는 하나의 지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 여전히 힘이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곳으로시 집인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집에 새로운 미디어들이 계속해서 네. 진입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홈 IoT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냉장고도 자기가 가족의 허브라고 막 이제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TV, PC, 모바일로 대표되는 그런 미디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디어라고 점점 주장하는 것들이 네. 집안에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재배열되는지를 좀 보는 것이 재밌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저는 이제 AI 스피커를 TV 옆에 놓잖아요. 네. 그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왜 TV 옆에 놓지? AI 스피커는 사실 개인이 쓰는데 가족이 쓰질 않는데 그렇죠. 가족 미디어 옆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히 AI 스피커가 TV의 지위가 탐이 나서 네. 그렇게 놓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네. 그 가정 그렇죠. 내에 공간 배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텔레비전의 자리를 우리가 항상 네. 새 집에 가면은 텔레비전 놓을 자리를 항상 고민하죠. 소파 네. 자리와 함께.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아빠와 엄마의 싸움이 네. 되고 그렇죠. 자식 교육과 나의 유희의 싸움이 되는 그런 맥락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집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집안에서 TV, PC, 모바일 중에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 영상 시청기기를 했을 때 집안에서의 이유가 달라질까? 뭐 이런 것도 지금 연구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결국 집이 약간 전쟁터 같다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 관련된 최근의 논의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장악하려는 여러 그 냉장고부터 홈 IoT 스피커까지 모든 것들이 집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라는 느낌.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갈까? 그것이 우리의 이런 관습을 깨가는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오히려 더 집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더 많은 미디어를 즐기는 모습으로 갈지도 저는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생활 리듬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을 장악 혹은 탐내는 다른 시도들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걸로 전 보고 뭔가 있거든요. 한정된 공간을 놓고 계속 격돌을 하거나 어떤 네. 다이나믹스가 그 속에서 벌어지는 뭐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네. 그리고 물론 그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게 집 밖에서의 미디어 이용과 굉장히 밀접하게 또 다시 네. 그 관련 속에서 다시 설명이 되어야 되겠지만 네. 일단 저는 집 안에서의 미디어 이용을 먼저 규명을 하고 네. 싶은 게 이게 가장 압도적인 미디어 공간이기도 네. 하고요. 전통적인 미디어의 이용 공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집에서 이용하느냐 아니냐가 요금을 내냐 마냐를 결정하는 네. 경우가 상당히 그렇죠.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고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 쭉 이제 그 논문에 대해서 그리고 논문과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요. 오늘 저희 이소은 박사님 모시고 거실에 놓인 텔레비전이라는 관습,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죠. 오늘 제 첫 녹음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좀 소감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좋은 기회라는 일단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썼던 논문 그리고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좀 나눌 수 있게 돼서 네, 굉장히 기분이 좋고 네,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좀 부족하지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마무리할 때가 슬슬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오늘 우선 그 이소은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논문의 쓸모 우리 팟캐스트에서는 매주 한 분의 커뮤니케이션 분야 전문 연구자분을 초청해서 그분들의 최근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파일럿 시즌이죠, 아직? 네, 이게 파일럿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언론학 논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송이 잘 될까? 이게 제가 이런 거 할 거예요라 그러면 그걸 누가 들어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논문 말만 들어도 졸리는 논문인데 저희도 고민이 좀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좀 들어주시면 이게 파일럿을 넘어서 좀 쭉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팟캐스트는 미디어, 청년, 여론, 종교, 문화와 젠더 같은 다양한 영역들을 다루려고 하니까요. 많이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오늘 함께해 주신 이소은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논문 들고 연구자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제작 커뮤니케이션 독스